네, 지금부터 통상환경 비상대응 정기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코트라 중견기업팀 염기혁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최근 변화하는 통상환경과 관련한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기업 여러분의 성공적인 대응을 돕기 위해 매주 개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5월 8일 목요일에는 산업부 자동차과에서 자동차 생태계 지원 정책과 IM증권 고태봉 센터장님의 미래 모빌리티 변화 방향 그리고 관세 정책으로 인한 해외 생산시설 이전이나 국내 복귀를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분들을 위한 지원 정책 등에 관해서 코트라 본사에서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회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관세 정책과 USMCA의 영향에 대해서 코트라에서 발표를 하고 미국의 관세와 중국의 대응에 대해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대륜 명재호 관세상님께서 원산지 관리와 품목 분류 전략, 법무법인 세종 윤영원 변호사님께서 무역 리스크 완화 전략에 대해서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시작에 앞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코트라 수출기업실 안재용 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실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트라 수출기업 실장 안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기업인분들하고 연사로 이 자리에 주신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그 다음에 법무법인 대륜의 명재호 관세사님, 그리고 법무법인 세종의 윤영원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물론 우리 코트라 내에서도 심솔리나 과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에 지금 통상환경 변화로 기업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코트라도 관세 대응 119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전화 상담하고 SNS 상담은 물론이고 매주 목요일 정기 상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에서. 혹시 코트라 상담회에 와보시고 이번에 오신 분 계신가요? 다 처음 오신 건가요? 저희가 지금 매주 설명회를 하고 있는,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이 5번째. 5번째 하고 있는데 5번째 정도 하면 이제 궁금하신 게 거의 끝나가지고 이제 참가하시는 분이 없으면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는 분위기였는데 사실은 계속 꾸준하게 지금 기업분들이 찾아주고 계셔가지고 저희 정기 설명회를 지금 6월까지 계속 확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5월 8일 날은 자동차 부품 관련해가지고 좀 특화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아침에 또 그 트럼프 정부에서 새로운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완성차 가격의 3.75%까지는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갖다가 리임버스 해주겠다라는 발표를 하는 바람에 또 약간 그 관세 정책에 지금 변곡점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지금 시시각각으로 약간씩 변화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계속 정기 설명회를 계속 하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다음 주에도 기회가 되시면 저희 코트라에서 하는 상담회를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6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관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궁금증이 이제 설명이 됐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느 시장에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느냐 말이냐, 이제 이런 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본부장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글로벌 사우스에 있는 인도나 베트남이나 태국에 있는 무역관장들, 중동에 있는 무역관장들 불러가지고 6월 달에 총 3번에 걸쳐가지고 현지 전문가까지 같이 불러가지고 설명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다른 차원의 지금처럼 이제 큰일 났어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라는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니까 많이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오늘은 여기 모두에 소개해드린 그 3분의 연사들이 계신데, 4분의 연사들이 계신데, 사실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밋밋하게 써서 그렇지, 사실은 기업분들이 훨씬 솔깃할 만한 주제를 주셨어요. 근데 옆방의 신통상 포럼에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1기 때 같이 참가했던 전직 공무원분이 와가지고 연설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너무
미국의 관세 정책을 우회해 나가는 전략을 갖다가 이렇게 연구하는 것처럼 보이면 좀 눈치가 보여서 약간 그 톤을 낮춰가지고 제목은 달았지만 사실은 훨씬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도움을 받을 만한 말씀들을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좋은 시간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안재홍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발표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USMCA의 영향을 주제로 코트라 지역통상조사실 심솔리나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코트라 지역통상조사실 구미CIS팀 심솔리나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자리해주신 모든 기업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내용들을 기업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슬라이드는 제가 어떻게 꽉꽉 채워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혹시나 시간 내에 제가 모든 내용을 다 꼼꼼히 다루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서 좀 더 세부 내용을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료별로 슬라이드 상단 우측에 관련 자료들은 모두 QR코드를 삽입해 두었습니다. 혹시나 세부 보고서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QR코드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세 번째 순서로 준비된 FAQ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관세 대응 119를 운영하면서 기업분들께서 가장 많이 자주 질의해 주셨던 내용들을 위주로 모아둔 질문들인데요. 이 내용 역시 저희가 추후 대고객 대상 자료를 발간을 준비하고 있고 해서 이 파트는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미국 관세 조치 관련해서 기업분들이 자주 질의해 주셨던 내용들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미국으로 수출 중인 제품이 어떤 관세 조치 대상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코트라가 모든 HTS 코드를 다 분석을 해서 온라인 관세 대응 119 배너에 들어가시면 해당하시는 HS 코드를 입력하셨을 때 몇 % 어떤 조치의 관세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 대표 전화 1600-7119번으로 전화하시게 되면요. 저희 미주 지역 담당하시는 담당 수출 전문위원님과 함께 직접 HS 코드별 유선 상담 진행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세 관련 현지의 정보는 어디서 확인해야 하냐라는 질의들도 자주 접수되고 있는데요. 워낙 많은 언론들이 관세 관련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혼선을 빚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안내드리는 네 곳입니다. 백악관에서는 관세 조치 관련한 대통령 포고문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포고령이 중요한 이유는 관세 조치별로 해당하는 HTS 코드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HTS 코드가 특정된 경우에는 해당 포고령 원문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백악관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밖에 미 국경관세보호청 CBP와 미 무역대표부에서는 포고령에서 나온 무역 관세 조치가 실제 어떻게 이행될 예정인지 어떤 계획으로 조치될 예정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에서는 미국에서 통용되는 HS 코드 시스템, HTS 코드별로 관세율을 확인하실 수 있고 무역 관련 통계들도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특히 두 번째 미 국경관세보호청 CBP에서는 제가 기재해 놓은 주소로 들어가셔서 메시지 알러트를 신청을 해두시면 CBP에서 조치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조치가 이행될 때마다 바로바로 이메일로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으니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코트라가 관세 조치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또 개진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은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에 있는 코트라 세계 이슈 톡톡 QR코드로 제가 삽입을 해두었는데요. 저희가 현지에서 관세 조치가 발간이 될 때마다 그 영어 원문 자료들을 빠르게 번역해서 기업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신 속보 보고서들은 매번 코트라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 이 카카오톡 친구 채널을 진행을 하시면 저희가 발간되는 대로 카카오톡 알림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루게 될 USMCA 관련 내용인데요. 사실 USMCA를 준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USMCA 협정 안에 있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하는 건데 그 내용이 품목별로 굉장히 상이하고 또 엄격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미 국제무역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USMCA 협정문 및 관련 사항은 QR코드로 링크해드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관련해서 코트라가 자동차를 중심으로 USMCA 원산지 규정 해설서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미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HTS 코드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미국은 그 HTS 코드별로 관세율을 아주 정성스럽게 PDF 파일로 만들어서 국제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좌측 사진에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관세율표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미국 통합관세율표상 관세율은 크게 두 가지 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열, 2열로 나뉘어져 있고 그중에 1열은 그중에서도 제너럴과 스페셜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1열의 제너럴열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소위 말하는 정상 교역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게 있어서 WTO 협정상 최혜국 대우라고 불리는 MFN 관세율이 적용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스페셜열은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과 FTA 등의 양자 협상을 맺은 국가들에 의해 적용되는 협정세율입니다. 그래서 사진에서는 좀 작게 보이시겠지만 맨 좌측에 있는 열에 있는 것과 중간 열에 있는 거 비교를 해보시면 중간 열은 대부분 프리 0%에 수렴하는 협정세율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맨 우측에 있는 2열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소위 말해서 미국과 적성국 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 이란, 쿠바, 러시아 4개국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고율 관세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움직임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해서, 중국은 원래 미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맺고 있어서 1열의 제너럴 관세율을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 중국을 이 1 제너럴 열에서 2열로 옮겨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많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는 어떻게 계산되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데요. 저희가 가장 안내드리는 기본적인 내용은 기존에 내고 계시던 관세에 기타 조치들이 더해지는 겁니다라고 안내를 드리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본 관세 플러스 기타 관세가 최종 관세가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기본 관세는 직전에 보셨던 그 미 국제무역위원회에서 HTS 코드별로 관세율표 정리한 내용, 제1열과 제1열의 제너럴, 스페셜 또는 제2열 어떤 열에 해당하는지가 기본 관세가 되겠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협정세율인 0%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기타 관세,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세 조치들이 더해지는 개념인데 제가 이 관세 조치들을 크게 국가별 관세와 품목별 관세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국가별 관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해 펜타닐 관세라고 불리는 관세인데요. 멕시코랑 캐나다, 중국을 대상으로 펜타닐 등의 불법 마약과 불법 이민을 근절하겠다. 이 항목들이 미국에 있어서 국가안보 위협에 중대한 위험을 끼친다라고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펜타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타임라인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보셔야 되는 부분은 맨 좌측 기존 세율부터 보시면 캐나다랑 멕시코는 USMCA를 체결했기 때문에 대부분 협정 세율인 0%에서 시작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제1열의 제너럴, 미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제1열의 제너럴 평균 3.3% MFN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과정들을 거쳤지만 결국엔 이 빨간색 부분만 보시면 되겠는데요.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는 USMCA 협정을 준수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 펜타닐 관세 25%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현재 조치입니다. 준수하지 않는 제품에만 25%를 부과하게 되는 거고요. 다만 한 가지는 4월 2일자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했을 때 단서 조항으로 작게 달아둔 내용이 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아이파 관세, 이 펜타닐 조치가 해제됐을 경우에 기존에 적용되는 25% 관세를 12%로 낮추겠다라고 단서 조항을 달아둔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2월 4일부, 3월 4일부 각각 10%씩 총 20%의 펜타닐 관세가 부과된 상황이고요. 이 내용은 기타 관세이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오는 또는 캐나다나 멕시코로부터 오는 관세들이 만약에 이 해당 내용에 부합하게 될 경우에는 이 관세들이 더해지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책 등의 정보 출간물이라든지 인도적 목적으로 교역되는 의약품이나 식품에는 해당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점 제가 명기해 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에만 부과되고 있는 301조 관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1조의 특징이라고 하면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거의 대부분의 수입품에 붙는 관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국은 트럼프 1기인 2018년도부터 이 301조 관세를 지속적으로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관세율 범위는 7.5에서 100%까지 품목별로 상이하고요. 해당 중국에서 오는 물품들이 어떤 301조 관세를 부여받고 있는지는 미 무역대표부 링크로 들어가시면 HS 코드를 6자리까지 입력하셨을 때 부여받는 관세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호관세입니다. 여러 이슈들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미 동부 기준 4월 10일 00시 1분부터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용 예정이었던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가 된 상태입니다. 7월 8일까지 유예가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중국에는 1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된 상태이고 그 외 국가에는 10% 베이스라인 관세만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또 많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한미 FTA 부분인데요. 한미 FTA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공식 기본 관세 플러스 기타 관세는 최종 관세다라고 했을 때 한국은 기본 관세가 협정 세율인 0%에서 시작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10% 베이스라인 관세가 더해져서 1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호관세가 복잡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도 많은 예외 품목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그 포고령에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다 가져와 봤는데 이 중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2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보시면 여러 USMCA 협정 준수 상품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또 미국이 쉽게 구하기 어려운 핵심 광물들 이런 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중에 수입품 내 최소 20%가 미국에서 생산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변형된 경우에는 해당 수입품 내 미국산 부품에만 과세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같은 1,000불짜리의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부품이 200불, 그러니까 20%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800달러 가치에 한해서만 과세 처리가 되는 거고요. 1,000불짜리 제품의 미국산 부품이 20% 미만, 예를 들어 이 150달러만 미국산 부품이었다 했을 경우에는 1,000달러 전체에 과세 처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 제조 장비,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등의 20개 품목은 따로 상호관세에서 제외하겠다라는 포고령이 나왔었는데요. 2025년 4월 5일부로 소급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저희가 예상컨대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해당 품목들에 대해서는 2, 3위조 관세 조치로 별도의 품목별 관세 조치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이기 때문에 수입업자는 아직 관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관세가 확정된 경우더라도 이의 신청을 통해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국가별 관세 조치를 좀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품목별 관세 조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관세는 대부분 2, 3위조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중국에 적용됐던 301조 관세의 키워드가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대부분의 수입품이었다면 품목별 관세 2, 3위조 조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파생 상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둘 다 25%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생 상품의 경우에는 실제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들어간 만큼 함량 과세가 진행이 됩니다. 관세율은 역시 25%입니다. 한 가지 철강과 알루미늄에서 차이를 둬야 되는 점은 철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25%를 부과받고 있었던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번 조치로 25%를 추가로 부과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부과 중인 25%가 유지된다는 점이고요. 알루미늄은 기존에 10% 관세 부과가 됐던 것이 15% 추가돼서 총 25% 과세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는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미 동부 기준 3월 12일 00시 1분부터 적용이 되고 있고요. 철강, 알루미늄이 포함된 제품이더라도 포고령 내에 언급된 HTS 코드와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해당 품목은 관세 조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내드린 링크대로 연방관보에 접속하셔서 해당 품목이 HTS 코드로 명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언급이 되어 있는 HTS 코드 상품에 대해서만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 이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에 해당을 하게 되시는 경우에는 미 통합관세율표상 99류 챕터 99에 새로운 별도의 관세번호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기존의 관세번호 통관하실 때 사용하셨던 관세번호가 있으시더라도 내가 수출 중인 제품이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의 관세 조치에 해당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99류로 신규 번호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해당 내용은 제가 이렇게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추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율은 어떻게 계산될지 주요 국가들별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미국이 가장 많이 철강을 수입했던 나라들 순위별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USMCA의 영향이 저희 주제 중에 하나다 보니 USMCA 체결국인 맨 상단에 있는 캐나다 먼저 예시로 보겠습니다.
USMCA의 협정을 준수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협정 세율인 0%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캐나다로부터의 철강 제품에는 MFN이 최대 10%까지 붙게 됩니다.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관세 공식, 기본 관세 플러스 기타 관세가 최종 관세가 된다라고 했을 때 기본 관세가 USMCA 협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0%,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맨 앞서서 말씀드렸던 펜타닐 관세,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부과되고 있는 펜타닐 관세 역시 동일하게 USMCA 협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25%, 협정을 준수했을 경우에는 아예 면세 조치돼서 0%가 붙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품목별 관세,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 25% 품목별 관세는 USMCA 협정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붙게 되기 때문에 25%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맨 우측에 최종 관세 계산된 표를 보시면요.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제품의 경우 USMCA 협정을 준수했을 때 25%, 협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60%까지 관세율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도 동일한 내용으로 관세율표 계산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소 함량 기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기업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포고령이나 원문에는 최소 함량 기준은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품을 수출 중이신 제품에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함량을 모르시는 경우에는 전체 제품 금액 또는 가치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 원산지 결정 기준 관련해서도 질의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중국으로부터 자재를 수입해서 한국에서 추가 가공하고 이걸 다시 미국으로 수출했을 경우에 한국산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재를 수입하셔서 국내에서 가공을 하실 때 그 가공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코팅 등의 작업 등을 거쳤다고 해서 중국산 자재를 추가 공정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미국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판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이 실질적 변형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관제사님 또는 변호사님 등 전문가들과의 한번 검토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공정을 거쳤다고 해서 미국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 시간으로 4월 28일경 자동차 및 자동차 관세 부품 내용이 조금 변경될 거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역시 이제 백악관에서 포고령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 이슈 톡톡 카카오톡 채널로 보고서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으로의 관세 조치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랑 자동차 관세 모두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거고요. 자동차의 경우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4월 3일 00시 1분부터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 해당 품목은 총 17개 품목입니다. 자동차 부품은 오는 5월 3일 00시 1분부터 부과될 예정이고요. 엔진 변속기 등 130개 품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도 역시 HTS 코드가 식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드린 연방 관보를 통해서 HTS 코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USMCA 관련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이렇게 나눠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 모두 USMCA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캐나다나 멕시코로부터의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수입품에는 25% 관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자동차를 보시면 USMCA 협정을 준수하는 자동차 수입품의 경우에는 비미국산 부품에만 과세 처리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동차 전체 수입품 가격에서 미국산 부품의 가격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만 과세 처리가 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CBP와 상무부가 수입산 자동차 부품으로부터 미국산 부품을 발라내는 과정을 공식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마련될 때까지 USMCA 협정을 준수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 조치가 유예된 상태입니다. 다만 그 절차가 완료가 돼서 CBP를 통해 공식화가 되고 난 이후에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비미국산 부품에만 과세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USMCA 원산지 기준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기준으로 가져왔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서서 안내드렸던 것처럼 이 USMCA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 품목별로 굉장히 상이하고 또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원산지 규정 해설서는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뒤에서부터 나올 관세 조치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원산지 규정을 미충족했을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해 USMCA 협정에 부합하지 않았을 경우 MFN 관세율, 기본 관세율이 2.5% 부과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 기본 관세 플러스 기타 관세는 최종 관세다라는 그 공식을 기억하셨을 때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USMCA 협정을 준수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제품들의 관세율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 모두 협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본 관세가 협정 세율인 0%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MFN 세율인 2.5%에서 시작하게 되고요. 거기에 국가별 관세로 붙고 있던 펜타닐 관세 25% 그대로 붙게 됩니다. 그리고 품목별 관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 3위조 관세 25%까지 더해져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USMCA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품에는 총 52.5%의 관세율이 부과되게 되는 겁니다. USMCA 협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비미국산 부품에만 과세 처리가 되는 거고요. 협정 세율인 0%에서 시작하고 국가별 관세인 펜타닐 관세도 적용받지 않으니 2, 3위조 품목 관세 25%만 적용받아서 총 25% 관세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래왔듯 트럼프의 관세 조치는 유예나 변동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 저희 코트라 지역통상조사실이 열심히 현지 반응과 내용을 찾아서 관련 조치가 업데이트되는 대로 기업분들께 바로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말씀드린 국가별 관세와 품목별 관세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USMCA 준수 관련해서 준수 품목과 준수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많이들 질의를 해주셔서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앞서서 구두로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도 자료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차 혹시 기업분들께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미국이 관세 조치 외에도 중국을 겨냥해서 별도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2건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많이 보셨다시피 800불 미만의 중국발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이 폐지되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발송되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소포에 대해서는 5월 2일부터 관세 120%가 적용이 되고요. 5월 한 달간은 모든 우편물당 100달러의 고정수수료가 부과되고 6월부터는 200달러 이상의 고정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될 예정입니다. 미 USTR에서도 중국 해운사, 그러니까 중국인이 운영하는 해운사 또는 중국산 선박을 사용하는 제3국의 해운사 또는 선박을 대상으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2025년 10월 14일부터 단계별로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증가하겠다라는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자료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로 가져와 봤는데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고 아직까지 협상할 수 있는 기간이 또 90일간 열려있기 때문에 중국과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이 조치들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현지에서는 조심스럽게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말씀드린 FAQ 리스트를 제가 슬라이드로 가져와 봤는데요. 해당 내용들은 저희가 곧 이제 대고객 자료로도 발간할 예정이고 하니 이 부분부터는 자료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내용을 짧게라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마음과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해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발표 이후에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관세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특히 그 USMCA는 원산지 규정을 잘 준수해야 되는데 그 코트라가 발간한 원산지 규정 해설서를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통상환경 변화는 미중 무역 전쟁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미국 정책에 대해서는 많이 접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엔 중국의 입장에서 한번 이번 통상환경 변화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서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병서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관세 전쟁 하는데 아까 신 과장님 굉장히 겁나는 세율 많이 보여주셨는데 문제는 중국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것이 지금 245까지 올라갔고 중국이 125까지 올라갔는데요. 아주 코믹한 만화의 형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러냐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하나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이 참고하는 책이 다르다. 트럼프는 자기가 쓴 아트 오브 더 딜, 거래의 기술을 읽고 있고 시진핑은 전쟁의 기술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의 기술은 손익에 목숨 걸지만 전쟁의 기술은 생사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중하고요. 그다음 결국은 둘이 합의를 할 건데 언제 합의를 하냐 하는 건데요. 합의는 결국은 좋은 이제 거래 기술에 대한 선물의 기술은 상대방 눈치 가보면서 질질 끌어야 된다. 지금 중국이 딱 하고 있는 이제 짓이 바로 요거고요. 두 번째가 상대가 가장 애달바 할 때 그때 던져야 되는데 그때 비싼 값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명분상으로는 장사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미치고 주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건데 왜 반응을 안 하냐 중국이. 이유는 심플합니다. 지금 임기 4년 중에 3개월하고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아직은 극초반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한번 선물 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4년 내내 달라고 할 판이기 때문에 일찍 주는 것이 답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이한 건 아까 신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 주셨지만 왜 중국만 패면 되지? 제일 기분 나쁜 것은 가장 가까운 멕시코가 캐나다를 50%로 반 죽여놓고 지금 이제 한국, 일본, 뭐 인도네시아, 영국 우방들을 지금 이제 또 손을 봐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당황스럽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그 중국 무역 수지 적자의 비중이 중국이 트럼프 집권했을 때 65% 내외였는데요. 지금 이게 29% 줄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71%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적자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만 때려서는 적자 문제 해결 못한다. 그래서 이제 판이 넓어진 거고요. 여기에 중국은 이제 어떻게 맞서냐 그러면은 그 8가지를 준비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8가지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먼저 하나 봐야 되는 건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후진국들이 이 무역이나 뭐 환율이나 뭐 이런 데서 그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등쳐먹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조금 냉정하게 보면요. 지금 미국의 무역 적자는 보시면 만성적인 저축 부족입니다. 그래서 밑에 왼쪽 차트에 파란 색깔이 미국의 저축률 빼기 투자율 한 거. 그래서 저축을 안 해갖고 투자가 안 되는 비중이고 반대로 독일하고 중국은 이제 저축이 투자보다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저축을 안 하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고 투자를 안 하니까 기업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경상수지 적자로 지금 왕창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001년 이후로 독일하고 중국이 1조 달러 정도 흑자를 받고 미국이 1조 3천억을 적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제 저축률의 부족이 사실은 문제인데 왜 저축률이 낮냐고 그러면 전부 소비에 다 써버린 거죠. 소비가 왕이라는 건 미국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 돈 다 써도 신용이 좋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걸어서 서프라임 모기지부터 시작을 해서 또 돈 빌려갖고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자 나는 건 어떻게 하냐? 부채로 조달하는 겁니다. 국채 발행해서 채권 발행해서 쓰는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수입이 많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조업이 나가니까 고용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차트가 바로 그건데 2004년에서 8년 사이가 미국은 생산이 피크고 그때부터는 생산 자체가 안 되는 판이죠. 이 과정에서 제조업에서 571만 명이 실업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4인 가족 치면 2천만 명이 이제 실업자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표는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8가지 대응인데 8가지 대응 중에서 지금 2가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보복관세 같이 125% 때렸죠. 미국은 145인데 근데 특이한 건 중국은 우리는 125에서 더 이상 안 때리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중국이 뭐 미국한테 호혜를 베푸냐 그건 엉터리 얘기고요. 지금 마약보다도 구하기 어렵고 황금보다 비싼 게 뭔지 아십니까? 엔비디아 칩입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OP 마진이 64%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64%가 그렇고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 마진 높은데 그게 한 40% 돼요. 근데 폭탄 관세 40% 넘어가면 어떤 기업도 수출해서 돈 못 버는 거죠, 뭐. 그러니까 중국은 125% 때리거나 245%를 때리거나 2450%를 때리거나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대응 안 한다. 그래서 125%입니다.
근데 지금 더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건 미국 국채 매각, 위안화 평가절하, 미국 진출, 중국 진출 미국 기업 제재, 대체 시장, 기술 자립, 글로벌 협력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2번하고 5번이 아주 크리티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함부로 액션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인데, 첫 번째는 히토류인데요. 그래서 전 세계의 첨단 산업에는 반드시 히토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가공은 중국이 한 60%인데 공급은 뭐 7, 80%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뭐 미국도 하면 되지만 공해가 무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재를 했을 경우에 이제 F-35 전투기도 못 만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둘이서 협상을 하려 할 때 중요한데, 아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주셨지만 우리도 그렇지만 중국하고 협상이 끝나야 나머지 나라 협상들도 관세율이 낮아집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묻고 떠버립니다. 1단계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불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걸로 사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졌어요. 바이든이 되고 나서 중국이 코로나 핑계 대면서 56%만 사고 한 1,000억 불 정도, 900억 불 정도 안 사줬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900억 불 빚받을 게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받을 게 있는데 900억 불을 더 받을 게 있는데 4년 동안 입도 뻥긋 안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정치의 문제인데, 앞에 한 정적이 한 것들은 난 다 싫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취임하고 나서 맨 먼저 한 게 바이든 한 행정명령 78개인가를 취소하는 게 1번이었습니다. 이거 아주 미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번에 아마 지난번에 못 사줬던 거 900억 불에 2천억 더 보내서 3천억 사줄게요, 이런 딜을 때릴 수가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125든 145%를 맞으면 어차피 작년에 중국이 대미 흑자가 2,900억 3천억 불 됐거든요. 이거 날아가는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날아가는 건 좋은데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이 1,900만 명 갖게 됩니다. 이 사람 다 실업자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흑자 없다고 생각하고 3천억 불어치 사주고 나서 자기네는 고용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어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큰소리 뻥뻥 치지만 재정적자에는 답이 없고 국채금리 올라가면 난리 나는데, 중국이 최근 4년 동안 미국 국채를 전 세계에서 2번째 아니면 3번째는 많이 갖고 있다 계속 팔고 있습니다. 요거 다시 내가 사줄게, 요러면 금리 바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펜타닐입니다. 펜타닐은 뭐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수도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명분을 확실하게 세워줄 수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제조 공장을 미국이 유치하겠다, 메이드 인 USA를 하겠다 그러는데, 2차 대전 이후로 미국이 모든 첨단 기술은 다 갖고 있지만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배터리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한테 2천억 플러스 알파에다가 배터리 공장 거기다 지어줄게 그러면 트럼프는 면이 무지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자본시장을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금융기관이 돈 벌게 해줄게, 이렇게 5가지의 카드를 쥐고 있는데, 아직은 요 5가지에 대해서 어느 것도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왜? 4년 기간 중에 딱 100일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전략은 바로 장단은 트럼프한테 맞추지만 춤을 추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아주 재밌는, 오른쪽에 재밌는 이제 만화가 있는데, I hold the cards, 내가 카드 쥐고 있어 그러는데 중국이 그래? 그 카드 내가 만든 건데? 그 만들었다는 것은 매니팩처링 했다는 거죠. 이제 아주 코믹하게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왜 중국은 대답도 안 하고 묵묵히 있냐 그러면 이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대미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밖에 안 돼요. 수출이 빵이 된다고 그래도 이 정도인데, 지금 중국의 소비가 GDP의 56%인데 이걸 5%만 늘리면 2.8이 커버가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네 맘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제 배짱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제조업의 점유율을 보면 그 사이에 많이 바뀌어가지고 2009년에 이미 미중이 역전이 됐는데요, 중국이 29%, 미국이 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점이고, 그 다음에 수입 의존도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입 의존도가 21에서 13으로 떨어졌고, 중국도 미국 수출 의존도가 19에서 15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중국의 무역 흑자가 대미 흑자 중에서 얼마를 차지하냐를 놓고 보면, 이게 과거에는 뭐 한 90% 됐다, 이건 3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인 중국의 충격이 작고, 그래서 수출이 0이 되면 GDP가 마이너스 2.85가 나오는데 요걸 내수 5%로 올리면 5% 늘어나는, 2.8%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 중국이 내수에 올인한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왜 화끈하게 중국을 잡아 족치지 않고 그냥 두냐 그러면 세 가지의 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월마트인데요.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래서 미중의 협상은 언제 하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월마트의 중국산 제품의 재고가 145% 보복관세 받아가지고 또는 245% 보복관세 받아가지고 재고가 다 떨어졌을 때 이때 협상 시작합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애플. 지금 재미난 건 투자의 신이라고 하는 워런 버핏이요. 이 어르신이 작년부터 1년 내내 금년 들어서도 애플을 계속 팔아줬습니다. 주가를. 그리고 펀드 자산의 49%를 현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우리는 지금 뭐 동학개미가 뭐 미국 가서 계속 주식 사고 레버리지 사지만 워런 버핏은 계속 팔고 있다는 거죠. 뭘 팔았냐? 애플을 왜 팔았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남 따라 한다고 그럴 때 고수를 따라해야 되는데 애플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아이폰의 95%를 여전히 중국에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재해버리면 되느냐? 애플의 매출액이 95% 폭락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폭락하면 주가 폭락하듯이 미국의 시가총액 1등 애플입니다. 세 번째가 트럼프의 퍼스트 워디라고 하는 앨런 머스크입니다. 앨런 머스크의 전 세계 공장 중에서 최대 공장 메가 팩토리가 샹하이에 95만 대 캐파가 있는데 이게 40%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테슬라의 판매 비중도 중국이 37%. 요 세 놈을 규제했을 때 시가총액이 얼마를 날아가게 되냐면 같은 비중이나 가만하면은 GDP의 11%가 날아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큰 차이는 트럼프는 슈퍼맨이라고 그러면 바이든은 스파이더맨인 것 같아요. 동맹을 통해서 이제 이걸 잡았는데, 그래서 바이든은 뭐 둘 사이의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근 먼저 주고 채찍 나중에 주고, 바이든은 그렇고요. 트럼프는 채찍 먼저 때리고 나중에 당근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점은 바이든은 이번 전쟁은 3의 바운더리가 서로 엮이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를 못합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미중은 한 놈을 적을 100명 죽이려면 자기도 적어도 7, 80명은 죽어야 됩니다.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트럼프는 아주 웃기는 게 정 100명을 죽이는데 미국은 50명만 죽고 동맹이 50명 죽으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동맹이 가장 당황스러운 것이 뭐 키신저가 그런 말을 했지만 미국에 적이 되는 건 위험하지만 동맹이 되는 것은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지금 딱 그거죠. 멕시코와 캐나다가 바로 옆에 있는 동맹이 먼저 터졌고 지금 한국, 일본, 영국, 뭐 호주 여기가 이제 2번으로 터지는 거죠. 그러나 지금 트럼프의 적은요 중국이 아니고 시간입니다. 뭐 미국은 2년 단위로 이제 중간선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져버리면 어떻게 되냐? 상하원 중에 하나만 야당이 넘어가게 되면 한국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왜 저렇게 서두르고 난리를 치냐 그러면 이 타임 프레셔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이제 뻥은 공약 이행률로 보면 되는데요. 바이든, 트럼프, 오바마를 보면은 트럼프는 10가지 공약 중에서 하나밖에 이행을 안 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거죠. 그래서 공약의 기술이 빌공짜 공약의 기술인데요. 우크라이나하고 가자 전쟁 취임하면서 끝내겠다고 그러는데 뭘 끝내? 아직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데. 그리고 이 100일 동안 이행률이 공약 이행률 13%밖에 안 됩니다. 3개밖에는 못했고요. 나머지는 전부 말로만 떠들었지 액션 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의 전쟁 어떻게 될 거냐는 것은 지금 트럼프는 무서운 게 없어요. 뭐 내각이든 국회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미스터 M이 깨끗이 정의를 합니다. 그 M은 돈입니다. 마니. 두 번째는 마켓입니다. 시진핑은 뭐 묵묵부답하고 있지만 속은 타죠. 그래서 왜 타냐 그러면 언제 중국과 협상하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진핑은 침묵하고 있는 14억의 인민들의 시선이 가장 두렵습니다.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물건을 사주거나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정권의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서로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트럼프의 이번 이제 미스타임 마니하고 마켓이 심판을 하는데요. 기세 좋게 전기톱 가지고 지구를 썰었더니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정명령 뭐 무지막지하게 역대 최대로 했지만 주가는 폭락을 했고요. 국정 지지도는 뭐 조사 기간마다 다르지만 50%에 대해서 3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이제 방송에 많이 나온 건데 취임 100일 동안에 역대 대통령 부시부터 시작했을 때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가장 낮습니다. 다음에 역대 100일 후에 정시도 오바마 이후에 유일하게 마이너스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나쁜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중 관계 어떻게 되고 트럼프의 성공 여부는요, 누구한테 물어볼, 전문가한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 잘 모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얘기하는 건데 가장 정확한 전문가는 바로 돈입니다. 돈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돈이 얘기해 주는 답은 이미 이거 초판부터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입이 문제인데 관세 부과, 철폐, 인상, 인하, 예외 조항, 철회, 연기, 마감 뭐 이거 중구난방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바로 이제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인데 변동성이 뭐 역대 최대로 기어 올라갔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만화가 아주 웃기는 게 있어서 하나 갖고 왔는데 거래 기술을 보고 웃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세계가 중국을 공격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의 정책은 세계 플러스 중국이 미국하고 싸우는 이런 형국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건 다 뭐냐 그러면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이 협상도 하기 전에 관세 조치 철회하고 신뢰만 잊어버리고 이 동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맹을 반 죽여 넣는 전략, 이게 이제 문제가 됐고요. 그 결과는 바로 지지율 하락입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1961년 이후에 그 취임 90일 역대 대통령 지지율 중에서 역대 최저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배팅하는 꾼들은 어떻게 됐냐? 미국 경기 후퇴할 가능성이 지금 훅 올라왔고요. 금년 1월 이후에 무역 합의 가능성은 현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미스터 M의 돈의 판정은 상해 지수는요 빠진 적이 없어요. 금년 들어서. 근데 미국 주식은 이게 훅 빠져서 15%가 빠졌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의 차이가 주가의 괴리율이 16%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시진핑 같은 경우는 왜 이제 그 가만히 있냐 그러면 작년에 중국이 9,900억 불 무역수지 흑자하는데 그중에서 중국이 3,600억 불이었습니다. 36%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만만하고 그러나 진짜 문제는 요겁니다. 중국의 제조업에 취업한 인구가 2억 1천만 명 정도 되는데 만약에 요게 대미 수출 비중만큼이라고 생각하면 1,900만 명이 145% 보복관세 받으면 거지됩니다.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인데 그래서 두 사람의 제가 그 사인을 한번 베껴와 봤는데요. 트럼프 사인은 칼날의 추진자입니다. 날카롭죠 뭐. 그런데 시진핑은 아주 이게 둘이 뭉실해요. 부재 전략가. 그래서 두 사람의 이제 전략은 현격이 다른데 이건 누가 이길 거냐 그러면 아마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승, 장기적으로는 시진핑 승 이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누구하고 누가 싸우냐 그럴 때 트럼프 안에도 이제 왜 철회부터 뭐 인상 뭐 왔다 갔다 하냐 그러면 여기에 통상 정책을 컨트롤하는 팀이 세 팀이나 있는 거죠. 대표적인 피터 나바로, 대표적인 매파고 두 번째로는 지금 상무부 러트닉이나 그 USTR의 그리미어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가서 협상했던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있어. 이 사람이 가장 이제 온화한 뭐 온건파인데 이 셋 중에서 어떤 때는 이 러트닝이 나오고 어떤 때는 베센트가 나오고 뒤에서는 아바라고 좀 이러니까 이게 관세율이 엉망진창입니다. 아까 과장님 보여주셨지만 너무 복잡해요. 그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중국도 지들 다 그 미국도 다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고 둘이가 결국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협상단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중국은 평균 연령이 66세고요. 미국은 54세. 근데 중국은 협상단의 사람들이 전부 회사 경력 30년에서 40년 된 노회한 공무원들이고 오른쪽은 이번에 다 새로이 이제 취임한 관료들은 아니고 전부 기업인들하고 국회의원들입니다. 이게 이제 경륜하고 폐기하고 싸움인 거죠. 그래서 1기 정부 때하고 2기 정부 때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 사실은 있는데요.
이번에 그 협상 대표들로 들어온 이제 3사람, 4사람의 말들을 보면 이게 뭐 거의 막합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지금 모든 이 피바다를 만든 관세 전쟁의 전 세계 평론은 바로 피터 나바로고요. 피터 나바로고 가운데 보이시는 요 책 데스 바이 차이나 했을 때 감히 어떤 놈이 미국의 심장을 찔러서 피를 흥건하게 만드는데 그 칼 주인이 바로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게 극한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나 문제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의 대미 흑자는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 때 1조 2천억 달러였고요. 바이든 때 1조 5천억 달러 늘었습니다. 근데 보복 관세는 트럼프 때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도 그 얘기는 뭐냐면 관세로는 전쟁해봤자 못 이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와 시진핑은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 지른 겁니다. 꼭 이제 애들하고 싸움하는 거 똑같은 거죠. 먼저 울면 지르듯이. 그래서 지금 중국은 결국은 굴복 대신 결속하고 양보당하는 협상은 없다. 이렇게 이제 놓고 있고, 그래서 중국은 이제 체제 내에서 이게 자신감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의 안팎을 정치적인 안정 요 계기로 삼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하보다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견딜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화도 재밌는 거 갖고 왔는데 메이드 인 USA 하자고 그랬더니 다 손들었는데 그럼 누가 일하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의 치명적인 약점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중국은 시간이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됐을 때 액션 나올 겁니다. 그리고 관세 전쟁은 아직 시작이 아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대화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전화해서 전화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우리는 전화 받은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직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언제 협상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은 바로 이건데요. 트럼프의 전형적인 거래 기술은 이 7단계를 거칩니다. 과도한 요구하고, 그 다음에 막말해서 상대를 심하게 심리적으로 압박시키고, 그 중에서 한 놈을 잡아다가 반 죽여놓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번에 얼굴색을 싹 바꿔서 우호적인 협상으로 이제 넘어가는, 지금 바로 4월 29일에 요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번 어떻게 하냐? 본격적인 협상장에서 이제 의자를 박차고 튀어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약한 놈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재합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번에 이제 바로 그레이트 딜, 세계 역사상 최대 딜을 했다.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 전형적인 수법인데, 지금은 중간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언제 협상하려고 그러는 것은 지금 7월 8일이 이제 90일인데, 제가 볼 때는 월마트의 중국산 재고가 스탁아웃 될 때, 그리고 1900만 명 노동자가 대량으로 실업 날 때 90일 이후죠. 그래서 지금 왼쪽 오늘 어떤 신문에 난 건데 보시면 뭐 집에서 쓰는 용품들의 메이드 인 차이나가 79%부터 98%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그때는 중국을 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런 이제 내가 생필품 못 사게 했냐를 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지금 태무시인 알리를 신관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요거 25일부터 건강용품 뭐 이런 거 51% 올렸고, 타월 377% 올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효과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관세 충격은요, 이제 피크 쳤다 이미. 관세는 더 이상 올리고 자식할 것도 없고, 이제 백악관이 그 호전적인 쑥닥에서 온화한 신사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가장 만만했던 일본 총리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합의에 급급하지 않겠다. 그리고 90일 내에 지금 걸어놓은 회사가 75개 나라인데요, 이거 1대1로 협상이 구조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18개 나라를 선별해서 하고, 그 중에서도 만만한 일본,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요 정도만 때려잡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투가 살짝 바뀌는 게 4월 23일부터 반 죽여놓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슬슬 이제 이 협상도 할 수 있고 세금도 낮춰줄 수 있다는 얘기가 베센트하고 트럼프 입에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강경에서 협상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바로 일본이 이제 딴소리 하는 거 있고, 중국이 이게 대화를 안 하는 것에 있어서 초조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트럼프 아까 보여드렸던 협상 스타일에서 이제는 태세 전환할 때가 됐다,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놓고 보면
대국은 안 급하고요. 소국은 미국이 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국은 이제 유럽하고 중국하고 일본을 죽여야 되는데 이쪽은 이거 이제 뒤로 물러서 있는 거죠. 그리고 작은 나라들은 빨리 가서 뭘 하고 싶은데 그건 뭐 해봤자 별 의미가 없으니까 미국이 날짜도 안 잡아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90일간의 그 협상에서 중국의 대응은 아마도 유예 기간 내에 뭘 확실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오래 끌수록 중국한테는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중국 전에 미국이 관세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이게 미국의 최대의 뭐 명절이 엑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에 물건 팔려면 10월, 11월에 이게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요거 생산, 운송, 통관 합치면은 대략 한 3개월에서 5개월 시간이 걸리는데 요거 5월 달에 주문을 하지 못하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중국산 트리부터 이게 싹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90일 내에 월마트에 스탁 아웃, 그 다음에 5월 달 정도 내에 중국으로부터의 주문을 이게 못 넣으면 연말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관세율을 좀 낮추는 이제 중국한테 명분을 주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는 뭐 관세율에 이제 얘기를 하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관세라는 것은요 보호할 산업이 있을 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보호할 산업도 없는데 때린다는 것은 이것은 페인팅 모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미중 전쟁은 그 합의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지만 최대 문제는 월마트하고 애플이 미국의 적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아이폰을 95%를 생산하는 애플, 그 다음에 원산지로 봤을 때 60%를 중국에서 사와야 되는 월마트의 매장, 이게 트럼프의 진짜 적인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전략은 이게 중국은 자원카드하고 기업카드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이 굉장히 음흉해요. 그래서 1단계 집권 1, 2년 차는 로키 모드로 가지만 아마 2단계로 넘어가면 3, 4년 차는 무조건 배짜라 모드로 갈 거다. 트럼프를 먹이로 그런 전략으로 갈 거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은 이게 중국으로 보면 미국이 더 세게 나오면 히트로 시장 60%로 미국 지르고 애플, 테슬라, 월마트, 인질 3명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중국이 이런 전략으로 나온다고 해서 미국이 안 할 건 아니고 결국은 이번 전쟁은 미국은 무역으로 시비 거는 것이지 그걸 승부 못 본다. 그리고 기술로 목을 조아서 숨을 못 쉬게 한 다음에 금융으로 돈 털어가는 것이 이번 전쟁이 끝일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미중의 전략을 제가 여러 분야로 한번 봤는데 둘 다 리스크도 있지만 미국의 성공 가능성이 크긴 해요. 그러나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마 2025년부터는 자원전쟁, 금융전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관세전쟁은 피크 친 거 아니냐 싶고요. 그래서 미국이 그 중국하고 미국의 실력을 쭉 제가 1960년도 비교를 해보면 이게 세계 무역이나 제조업에서는 중국을 미국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나머지 쪽에서는 R&D나 금융이나 뭐 이런 데서는 월등히 중국보다 세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것은 무역으로 시비 걸고 기술로 목졸라서 중국에 돈 털어서 거지 만드는 것, 이게 답이고요. 한국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양쪽에 다 터질 위험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게 시장 축소의 위험이 있고 중국으로부터는 원자재를 못 사와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제재가 걸렸을 때 이게 우리가 반도체하고 뭐 배터리하고 전기차 이걸 파는데 이 소재의 40에서 80%를 중국에서 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제재하겠다고 수출 통제가 걸려버리면 우리가 악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 그 두 분이 장관이 가가지고 협상을 하고 왔는데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협상을 잘 하고 오신 것 같아.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이 90일 상호 관세 종료 조치 7월 8일 날 합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고 지금은 MOU만 하고 온 거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선거철이기 때문에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은 뭐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대선 일정이 걸린 것이 트럼프하고 한국의 이런 협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유리해진 것 같아요. 결국은 답은 남들이 다 쓴 거 보고 나섰을 때가 가장 편하잖아요. 근데 만약 그게 없었다면 아마 미국이 1번으로 한국 잡아다가 이제 관세 폭탄 매겼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 뭐 굉장히 우리한테는 유리하고
또 딱 이게 이제 7월 8일 날 하겠다고 하는 그날 75개 나라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이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닐 것 같고, 또 그 사이에 우리가 대선에서 새로운 이제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면 여기서 한국이 이제 스탠스를 훨씬 더 넓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한테는 리스크도 있고요, 기회도 있는데, 아마 무역 전쟁에 있어서는 우리로서는 좀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이 내수를 완전히 올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우리가 한 4년 동안 했던 안미 경제 끝났고 탈중국 해야 됐다는 것은 트럼프 집권 이전 1월 20일 이전으로 끝난 것 같고, 이제는 반대로 중국이 내수를 무지 키우고 금융시장을 개방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중국에 어떻게 이제 소비시장에 진출할래, 그리고 금융시장에 진출할래 하는 것을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일단 앞으로 이제 중국은 히토류의 자원 카드와 그리고 애플, 테슬라, 월마트의 기업 카드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미국은 이 기술을 활용해서 금융으로 이익을 볼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여기에서 앞으로 중국의 소비시장 진출 그리고 금융시장 진출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업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원산지 관리와 품목 분류 전략에 대해서 법무법인 대륜 명재호 관세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명재호 관세사입니다. 오전에 이제 제가 안 그래도 부산에 그 미국 수출하는 업체인데 CBP 룰링이라고 있어요. 그 제도가 미국 이제 세관에 HS 코드나 이런 거 컨펌 맞는 걸 좀 자문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 부산 갔다가 서울역 내려가지고 부랴부랴 오느라고 아직도 좀 숨이 찹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좀 실무적인 관점으로 우리 뭐 관세라든가 FTA를 말하면 꼭 실무적으로 빠지지 않는 주제가 이제 원산지, 그 다음에 품목분류, HS 코드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실무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저도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업체에서 뭐 인하우스라고 하죠. 인하우스로 이제 활동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기업 어떤 뭐 생리라던가 기업 시스템 이런 쪽에도 좀 나름은 익숙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수출 기업이 알아야 할 원산지 규정을, 그래서 뭐 우리나라, 미국, EU 이렇게 해서 한번 원산지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부분 살펴보고요. 품목분류 유의사항, 그리고 마지막에 좀 추가를 한 이슈인데요. 수출기업 관세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산지는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물품의 국적이다, 제조 국가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현대차라고 해서 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아니죠. 뭐 저도 현대차에 5년 정도 있었는데 알라바마, 조지아 진짜 뭐 줄기차게 쏟아냈고요. 근데 뭐 미국 뭐 알라바마나 조지아에서 만든 현대 소나타는 메이드 인 USA가 되겠죠. 그다음에 뭐 스카치 위스키, 뭐 나이키 신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뭐 실무상으로 이제 우리가 원산지를 다룰 때는 원산지를 판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국산이냐 미국산이냐, 그리고 메이드 인 USA 뭐 이런 것들을 현품에 표기하는 것들을 이제 원산지 표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뭐 EU라던가 아세안 뭐 이런 경제 연합체들은 원산지 표시에서는 불인정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최근 미국에서도 상호관세를 매길 때 나라별로 매겼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정확하게 메이드 인 코리아냐, 메이드 인 차이나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그런 무역 제한 조치를 가하기 때문에 표시에 있어서는 불인정하지만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때는 EU라는 원산지 표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FTA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원산지 표시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비특혜 원산지라고 하고요. FTA 원산지를 이제 특혜 원산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둘을 좀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원산지 규정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산지를 어떤 룰에 의해서 기준에 따라서 판정하고 그걸 확인한다. 확인은 뭐 원산지 증명서로서 발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서류로서 확인을 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 현품에도 원산지를 표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원산지 규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크게 원산지는 특혜와 비특혜로 나뉘고요.
특혜는 목적 자체가 명확하죠. 그래서 상대국에 수출 상대국에 수입될 때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이런 룰에 따라서 원산지를 판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한미 FTA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원산지를 판정하고, 판정 결과 영내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무관세를 적용받는다거나 이런 혜택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혜 원산지의 대표는 FTA다. 반대로 비특혜 원산지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원산지 표시, 상호관세, 긴급 수입 제한, 반덤핑 상계. 그래서 이 비특혜 원산지는 뭐 생산자나 소비자를 보호한다.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원산지 표시 쪽이죠. 표시.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가격이면, 같은 신발이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는 메이드 인 이탈리아를 선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산지로서 어떤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런 각종 무역 제재들, 무역 제한 조치들을 판별하기 위한 그런 원산지 기준이다. 그래서 이 특혜 원산지 기준하고 비특혜 원산지 기준하고는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특혜 원산지는 FTA별 품목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이 나열이 돼 있다고 하면, 이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국가별로 일반 원산지 판정이라고 하죠. 흔히 말해서 일반 원산지 증명. 그래서 그렇게 구별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품 일반 원산지 판정 기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대무역법에 이런 것들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입 물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6단위 3번 변경이다. CTSH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첫째, 수입 물품의 원산지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결국은 CTSH다. 6단위 3번 변경이다. 그래서 수출입 물품 모두 우리나라는 간단하게 6단위 3번 변경이 일어난 국가. 그래서 한국 내에서 그런 6단위 3번 변경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여기 보시면 만약에 수출 상대국과 우리나라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면 저 나라 기준에 따르십시오. 수출 상대국 기준. 근데 여러분들 원칙상으로는 2번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상호관세를 뭐 부과하네 마네 하는 것도 결국은 미국 기준에서, 야 한국 너네 뭐 열심히 만들었는데 우리 기준에 안 맞잖아. 뭐 너네 나라 대무역법에 따라서 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면 어쩔 건데,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수출 상대국, 수입국 기준에 따라서 판정함이 원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변경 기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3번이라는 거는 HS 코드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870830에 뭐 1000이다 라고 하면 앞에 2자리를 류, 4자리를 호, 6자리까지를 소라고 해요. 그래서 각각 여기 보시면 하나의 완제품이 있으면 그 완제품에는 뭐 영내산 재료도 있을 것이고, 흔히 한국산 재료도 있을 것이고, 비영내산, 그러니까 역외산, 비원산지 재료도 혼용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완제품의 HS 코드와 그 비원산지 재료가 각각 몇 단위에서 바뀌느냐. 그래서 HS 코드가 바뀐다라고 하면 이 기준에 따라서 영내산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재료와 완제품 간의 HS 코드가 바뀐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3번 변경 기준에 따라서 원산지를 판정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대무역법상으로는 6단위다. 6단위의 비원산지 재료의 HS 코드와 완제품 코드가 바뀐다라고 하면 한국산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을 3단 비교를 해본 거고요. 아까 나온 뭐 이런 대무역법 시행 영상에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국가가 원산지다 라고 했고, 대무역 관리 규정에서는 이를 구체화해서 실질적 변형이라는 것은 HS 6단위 변경 기준이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단순 가공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6단위 3번 변경이 일어났어도 단순 가공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단순 가공 규정은 어느 나라나 다 있거든요. 대부분 유사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우리나라 법령상으로는 수출 상대국에 따를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저 나라 수출 상대국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이런 예시를 보시면은요, 뭐 인도네시아에서 원료를 공급하고 중국에서 1차 가공, 일본 2차 가공, 한국에서 원산지를 판정할 때 각각 보시면 HS 6단위 변경이 최종적으로 일어난 나라를 우리나라에서는 원산지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보시는 것처럼 원료를 중국에서 가공을 했어요. 중국에서 HS 6단위 3번 변경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일본에서 2차 가공했더니 중국 HS 코드에 비해서도 또 6단위 3번 변경이 또 일어난다. 다만 단순 가공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이 물품의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우리가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HS 6단위 3번 변경이 일어나되 단순 가공을 하지 않은 국가를 우리 기준으로는 원산지로 인정을 한다. 여기 이제 단순 가공이란 뭐냐,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우리 대외무역 관리 규정에 이런 것들이 규정이 돼 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일단은 뭐 우리 대외무역법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6단위 3번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회사의 공정이 이런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드랍될 공산이 큽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 안 하고 대부분은 메이드 인 차이나로 치부를 해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추가 관세나 보복 관세나 뭐 그런 것들을 관세 부담이 엄청날 수 있다. 여기 뭐 한 가지 사례를 들면 만약에 지금 김이 수출이 잘 되잖아요. 근데 중국산 김을 가져다가 한국에서 굽고 양념하고 포장을 했다. 그래서 조미김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그러면 조미김의 한미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은 2단위 3번 변경이다. 그러면은 이 앞에 2단위하고 재료의 2단위, 완제품의 2단위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미 FTA 원산지 판정으로는 메이드 인 코리아다, 영내산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원산지 표시는 메이드 인 차이나로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정 자체가 뭐 HS 코드는 변경이 됐지만 단순 공정이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굽고 뭐 양념 바르고 포장한 것들은 뭐 HS 코드가 변경이 됐건 뭐 부가가치가 이렇게 높건 그런 거 안 따지고 이건 원산지를 부인한다. 그러면 원료의 원산지로 가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암만 뭐 한국에서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뭐 열심히 판정해서 발급한다 한들 미국에서 뭐 상호 관세라든가 중국은 지금 뭐 한 145%인가요? 그 정도 두드려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원산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는 참고로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출할 때는 일반 원산지 증명서를 이제 비트케용으로 발급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되게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수출 면장만 끊으면 상공회의소에 전산으로 해서 수출 신고 번호만 넣으면 거의 자동으로 발급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되게 좀 뭐라 그러나 좀 간과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일반 원산지 증명서도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룰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무역법에 따라서 6단위 3번 변경을 충족하거나 그런데 그에 앞서서 미국 기준에 따라야 돼요.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한다 그러면 EU로 수출 내보낸다라고 하면 EU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보시면은 허위로 발급하게 되면 대무역법상으로 이 벌칙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5년 이하, 뭐 1억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뭐 로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 자주 접해요. 그래서 뭐 엊그저께도 어떤 분 개인이신데 한 14억 추징당했어. 14억. 근데 뭐 돈이 많으신 분이라 그냥 뭐 멀쩡하신데요. 어쨌든 뭐 이런 원산지 사건들, 전략물자 불법 수출 뭐 이런 것들 요즘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원산지 증명서는 유념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미국하고 EU 쪽 규정을 좀 살펴볼게요. 미국의 일반 원산지 관련된 법령 체계는 USC, CFR, 그다음에 행정지침, 개별 판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영반법전은 우리로 따지면 뭐 헌법 같은 그런 가장 상위법으로 보시면 되고 대부분은 CFR의 모든 구체적인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연방법상의 내용이 이렇게 있고 CFR 규정에 보면은 이게 19라는 게 이제 타이틀이에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요즘에는 ECFR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미국
법전도 쭉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가시면은 타이틀 19에 파트 102로 가면 원산지 규정을 볼 수 있다. 미국은 이제 HS 코드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까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6단위 3번 변경하고 끝나버렸거든요. 우리나라 법은 되게 단순해요. 근데 미국은 HS 코드별로도 이걸 너는 뭐 CC, 너는 CTH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다 규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규정은 여러분들 실질적 변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국은 이 19CFR 파트 134번에서 기본 정의로서 이제 실질적 변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변형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그래서 투입된 원재료 대비 수입 물품이 완전히 원재료하고 완제품하고 이름이나 특성이나 용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미국 입장에서는 원산지로 인정을 해준다. 이게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사례예요. 실제 이제 관세청에서 이제 나온 출처가 관세청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자가 중국에서 이런 갖가지 전동기 부분품들을 수입을 해서 조립 생산했다 했을 때 HS 코드가 여러분들 8503에서 8501로 바뀌거든요. 바뀌고 심지어 그 아까 미국은 HS 코드별로 원산지 기준이 설정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준도 보면 4단위 3번 변경으로 해놨어요. 미국도. 그래서 4단위 3번이 변경이 됐으니 미국으로 보낼 때 메이드 인 코리아로 수출을 했다. 그런데 미국 세관에서 부인했다. 그 이유는 이제 여기 적혀는 있지만은 중국산 원재료를 너무 과다하게 썼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뭔가 이런 조립 생산 행위를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충분치 않아. 그러니까 HS 코드가 변경이 되건 말건 이건 인정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되게 단촐하잖아요. CTSH 6단위 3번 변경만 충족을 하고 단순 공정에 해당만 안 되면 되는데 미국은 복잡해요. 이런 품목별 기준도 있지만은 또 더 들어가서 실질적 변형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세관에서 판단을 해요. 미국 세관에서 너 이거 중국산 재료 많이 썼네? 또 이거 비중 높네? 이거 안 돼.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수출품이 미국에서 이제 중국산으로 분류돼서 그런 관세, 과다한 관세를 부과받을 우려가 있다. 미국 규정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순 공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뭐 참 우리나라하고 이제 좀 비교 대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관세청에서도 이제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엊그저께도 이제 또 발표를 했고 중국산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소위 원산지 세탁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뭐 사건화돼서 이런 뭐 로펌단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오기도 하고요. 어쨌든 관세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미국 세관에서도 지금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중국산으로 뭐 압박을 가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세관이 우리 수출자를 도와줘야 되는데도 또 우리나라 세관도 또 이제 압박을 가한다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양쪽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다. EU도 마찬가지로 좀 살펴볼까요? EU는 제가 왜 준비를 했냐면 미국이 이제 하도 프레스를 가하니까 EU도 그래 그러면 우리도 뭐 강화할 거야 원산지 단속할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EU도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 EU는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EU는 그러니까 아까 미국은 그냥 실질적 변형이었잖아요. 근데 EU는 마지막 경제적으로 정당하게 플러스 마지막으로 플러스 실질적 변형을 일으킨 국가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경제적으로 정당하게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위 규정에서는 이제 그 첨부 안엑스 2020-01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품목별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은 여기에 포함된 것들은 그 룰에 따르십시오라는 거고 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은 뭐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어떤 뭐 사례별로 케이스별로
그래서 2번, 동그라미 2번 같은 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이다. 그래서 이런 원산지 리스크라는 게 항상 그 수출 상대국 세관의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 명료하다. 하지만 미국 EU는 뭔가 세관이라든가 관세 당국의 입김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소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인정하지 않는 단순 공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원산지를 만약에 허위로 발급을 했다. 그러면 아까 일반 원산지 증명서 보셨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대무역법으로 처벌한다라고 했잖아요. FTA 원산지 증명서도 여러분들 FTA 특례법상 처벌 조항이 있어요. 위반 건당 2천만 원 벌금.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처벌받는 게 아니고 미국이나 EU에서도 이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각종 뭐 민사처벌, 뭐 형사상 처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유념을 해서 우리가 원산지 판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출할 때 일반 원산지 판정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판정합니까? 저쪽 나라 기준으로 판정합니까? 예, 저쪽 나라입니다. 저쪽 나라. 수출 나갔는데 우리나라 규정은 어떻게 보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수출국의 원산지 기준을 비교해서 만약에 수출국가가 더 엄격하다 라고 할 때도 당연히 더 엄격하게 보수적인 기준으로 판정을 해야겠죠. 다음으로 세번 변경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는 불문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 공정 해당된다거나 뭐 비중,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말하는 substantial transformation, 실질적인 변형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미국 규정에 맞게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다음으로는 만약에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모든 수출 대상 국가의 원산지 기준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라면은 최소한 우리나라 대무역 기준에는 따르시오. CTSH는 최소한 충족을 했을 때 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로 형품에 표기하고 일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하십시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이런 사전에 이런 것들을 판정받는 제도가 있어요. 뭐 어드밴스 룰링이라는 거하고, EU는 바인딩 오브 오리진 인포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그 상대 국가의 제도, 사전 검증 제도를 활용하고 그런 전문가와 협업을 강화를 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품목 분류 좀 살펴볼게요. HS 코드는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촉박하네요. HS 코드는 여러분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정의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품목 분류가 왜 중요하느냐,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실제로 이제 컨설팅했던 사례고요. 여러분들 냉동 소세지를 수출할 때 육함량에 따라서 HS 코드가 왔다 갔다 해요. 20% 기준으로 해서 초과했을 때는 그런 육류 3번, 반대로 20% 언더다라고 하면 빵 3번, 베이커리 3번,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육함량 기준에 따라서 이 업체는 EU로 수출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EU 수출할 때 육함량이 20% 초과 3번으로 가면은 영내산 판정이 나와요. 근데 빵 3번, 베이커리 3번으로 가면 원산지 결정 기준 자체가 한국산 밀가루를 쓰십시오라고 돼 있거든요. 세상에 한국산 밀가루가 어디 있어요? 뭐 아주 있긴 있을 텐데 단가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업체는 아예 원래는 이걸 수출하려고 했는데 육함량을 좀 높여서 EHS 코드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출 전략 차원에서도 HS 코드라든가 원산지 결정 기준이 충분히 좌우될 수 있다. 그리고 HS 코드는 여러분들 6단위 수준에서는 기본적으로 만국 공통이라고 이야기는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다 다르다. 실제로는. 저는 예전에 현대차에 있을 때 제가 이런 것들 맨날 관리했었어요. ERP로 뭐, 그러니까 하나의 품번이 있고 이 열로 해가지고 중국 코드, 미국 코드, 인도 코드, 어디 베트남 코드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돼요. 근데 다 달라요. 하나의 품번에 이쪽으로 가면은 각각이 다 다르다. 중국, 미국, 인도, 뭐 베트남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HS 코드도 마찬가지로 우리 게 중요할까요? 상대국 게 중요할까요? 다 저쪽 겁니다. 우리가 아웃바운드일 때는 다 우리 거는 안 중요해. 하나도 다 저쪽 나라 거.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EU 쪽은 지금 탄소 국경제도 뭐 C밤이라고 하죠. C밤. 그래서 그 26년부터 지금 이 업종에 대해서 지금 탄소 국경세, 일종의 관세죠. 그러니까 탄소세를 지금 물게 돼 있고요. 이 대상 코드가 늘어날 것이다. 근데 이 기준도 HS 코드입니다. 그래서 EU의 HS 코드를 여러분들이 CN 코드라고 해요. CN 코드. 그래서 가장 첫 단추는 우리 회사에서 EU로 수출하는데 그 CN 코드가 해당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부터 단추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뭐 글로벌 품목 분류 관리라고 해놨는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국 내가 수출하는 국가의 HS 코드를 쉽게 말해서 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현대차라든가 이런 뭐 삼성 뭐이라든가 이런 큰 대기업들은 아예 전산화를 해놨어. 강제적으로 해외 범위에서 오더가 들어올 때 너희 나라 HS 코드 기입 안 하면 오더 자체가 생성이 안 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그 나라 HS 코드를 받아서 이제 뭐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면 밑에다가 뿌리는 거거든요. 야, 저쪽 미국 이번에 우리 미국 수출할 건데 미국 코드 기준으로 원산지 확인서 줘봐. 원산지 증명해서 줘봐. 이런 식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그래서 이런 HS 코드 관련된 리스크를 해칭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그 나라 상대국 관세 당국의 품목분류 사전 심사를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목분류 사전 심사라는 제도는 어느 나라나 대부분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서 법적인 개런티를 받는 거예요. 뭐 정확히 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이 물품의 HS 코드는 뭐다라고 미국 CBP에서 판정을 내줘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활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HS 코드 관련해서는 첫째, 수출 물품은 우리나라 거, 저쪽 거? 저쪽 거죠.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을 담보를 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나라별, 국가별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가 최고다. 그 다음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완제품, 내가 수출 제품의 HS 코드는 저쪽 나라 거지만은 이 완제품을 구성하는 하위 원재료 HS 코드는 뭔데? 뭐 우리나라 기준이야? 뭐 미국 기준이야? 하위 원재료라든가 수입 물품에 관할하는 영역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기준에 따른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협력사가 있으면 원산지 확인서 같은 것들을 받으면 거기 HS 코드가 기재가 돼 있을 땐 그거 근데 믿으시면 될까요? 100%?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을. 저도 이제 아까 뭐 현대차 다닐 때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 뭐 이런 데들은 협력사 맨날 쏟아지면서 그런 것들 검증해요. 뭐 시비 걸고 뭐 근거가 뭡니까? 근데 없어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뭐 수출 국가가 많다거나 다종 물품을 수출하시는 경우에는 시스템화를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요. 요거는 제가 간단히 수출기업 관세 이슈 대응 방안에서 꼭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CBP의 사전심사 제도, 사전심사를 신청을 하게 되면 HS 코드, 가격, 원산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CBP에서 사전에 판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리저너블 케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컴플레이언스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뭐 주변 뭐 변호사라든가 관세사라든가 뭐 이런 전문 인력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평상시에 저런 준수 활동을 했느냐, 트레이드 컴플라이언스 쪽에. FA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관세 심사, 기업 심사하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저런 것들 뭐 엘라바마 조지아 법인, 뭐 디트로이트 법인 대응하러 실제 갔었거든요. 미국 CBP에서 현대모비스 뭐 엘라바마 법인 조사 나와요. 그래서 제가 대응하러 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리컨실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조정하는 제도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수입 신고를 100으로 했는데 일정 기간 동안은 잠정적으로 신고하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수정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미국 이제 수입자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비교한 거다라는 거고, 최초 판매 규정은 여기 적용 예시가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 중간업체가 껴있어요. 나는 제조업체고 중간업체한테 나는 $10에 넘겼어. 근데 중간업체는
뭐 미국 수입자한테 15달러에 팔았어요. 그러면 의외로 미국 세관에서 이 10달러를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 때나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 각각의 거리가 다 투명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거래 관계가 복잡해야 되고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개념만 아시고요. 실제로 적용하면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집중적인 그런 모니터링, 스크리닝이 이루어지겠죠. 저거는 이제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유무역지대 활용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 자유무역지역 있잖아요.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원재료를 들여와서 가공을 했더니 우리나라 원산지 결정기준 아까 CTSH를 충족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 무관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 무관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자유무역지역으로 미국에서 생산을 하겠다. 근데 내륙까지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나 FTZ 갈래 해서 미국 그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을 해서 미국의 원산지 결정 기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을 했다라고 하면 미국으로 들어갈 때 무관세를 받을 수도 있고 기본관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관세예요, 미국은. 우리처럼 완전히 무관세가 아니고. 그래서 그거가 차이가 있다. FTZ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궁금하시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섹션 301은 이제 불공정 무역, 232는 이제 국가 안보. 이번에 나온 게 232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관세 면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제도도 있다라는 거니까요. 근데 요거는 최근에 3월 12일 날 기존에 이제 철강이나 알루미늄 쪽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부여를 했던 걸 이제 폐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항상 업데이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각 품목별로 저런 기준이 업데이트를 살펴보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행정명령 14257 이게 이제 4월 12일 날 이게 4월 12일이죠. 그때 이제 트럼프가 발표를 한 거예요. 상호관세 부과할 때 발표를 한 행정규칙이다. 행정명령이다. 이제 골자는 뭐냐면요. 행정명령 안엑스 3에 따르면 상품 수출 가격 대비해서 미국산 원재료를 최소 20% 이상을 쓴다라고 하면 그래. 그 20%는 빼줄게. 그러니까 골자는 미국산 원료를 많이 쓰라 이거예요. 20% 이상 쓰면 야 그러면 그러니까 20%가 언더니까 뭐 최소 20%, 25%, 30%, 20%만 넘어가면 빼줄게. 미국산만큼은 빼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관세 부과할게.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원산지 재료 조달 변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이제 좀 오버가 된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좀 급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라는 것도 이제 정부에서 신설을 했고요.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이제 그 바우처 수행 기관으로 활동을 하니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산지 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기업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역 리스크 완화 전략, 그 초국경 보조금과 관세 전략에 대해서 법무법인 세종 윤영원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윤영원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그 발표 자료에 있는 제목이 이제 처음에 포스터에 있는 제목이랑 조금 다른데요. 이게 사실 몇 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바꾼 건 아니고요. 이 주제 자체가 지금까지 이제 조금 더 실무적이고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됐던 주제들이었던 것 같은데, 반면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크게
그 실무적으로 크게 이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마 오늘 이 주제로 선정이 된 이유는 이게 잘못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반면에 조금만 주의를 하면 이걸 이제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주제로 선정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미 1시간 반 정도 장시간 동안 이제 사실 저는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아마 이제 집중력이 조금씩 떨어질 것 같고요. 이제 제 주제는 아마 이제 졸리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초국경 보조금하고 우회덤핑 제도에 관련해서 저희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게 중국하고 엮이다 보면 굉장히 높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초기에 대응을 잘못했을 경우에 중국의 관세율을 그대로 우리 기업들이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소개됐었던 미국 관세율에 더해서 중국의 반덤핑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우려가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이제 내용 중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보는 이제 훨씬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을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제 저희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례들도 몇 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초기에 대응이 잘 되지 않아서 그 고율의 관세를 적용을 받은 기업과 받지 않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답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이런 게 있다는 거를 평소에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법률적 조력을 받는다. 법률적 조력을 받아서 초기에 대응을 잘 하시면 이제 잘 피할 수가 있고요. 사실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게 그럼 굉장히 부담스럽고 비싼 일이냐? 그렇지는 않고, 사실 저희 기업도 저희 회사도 포함을 해서 중소 중견기업 대상으로 232 조치 등 또는 이제 수입 규제 관련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컨설팅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이제 다 들으셨으니까 이제 주무셔도 되고요. 가셔도 됩니다. 자, 지금 사실 이제 초국경 보조금과 우회덤핑 제도는 주로 이제 지금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뭐 상호관세라든지 보편관세라든지 뭐 철강, 알루미늄 관련된 관세들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합니다. 얘는 이제 기존부터 존재를 하던 이제 무역 관련된 이제 보호 조치들이고요. 그 보호 조치들에 대해서 중에 이제 특색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제도고 굉장히 최근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입 규제 제도 일반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면요. 수입 규제 제도는 크게 반덤핑하고 상계관세하고 세이프가드가 있는데요. 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반덤핑하고 상계관세와 관련된 겁니다. 얘네들은 이제 불공정한 무역 행위에 대해서 국가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덤핑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싸게 팔았을 경우에 이제 수입국에서 물건을 정상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가격만큼 관세를 추가로 얹어서 이제 들어올 때 관세를 추가를 하는 제도입니다. 상계관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 즉 이제 보조금을 줬을 경우에 그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물건을 그만큼 싸게 팔았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뭐 경쟁을 침해를 하든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든 여러 가지 이제 고려 사항들을 고려해서 이제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물건을 저렴하게 판 만큼 관세를 얹어서 물건을 비싸게 이제 들어오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공정한 경쟁 시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얘네 두 개는 WTO 협정에 따라서 인정이 되는 무역 구제 제도들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무역 구제 제도들은 특정 국가의 특정 제품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이제 특정 제품에 대해서 무역 구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치가 부과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물건을 얼마나 싸게 팔았는지 또는 우리 기업이 보조금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서 그 보조금률이 정해질 텐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근처에서 중국산 원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중국과의 거래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미국 중의 관세 전쟁에 지금 얽매여서 중국산 부품을 많이 사용했을 경우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를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중국을 이제 비시장 경제,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수치 정보들을 다 인정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상당히 높은 관세를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초국경 보조금 제도부터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제 전병서 소장님께서 그 심소리학 과장님 발표를 보시면서 겁나는 세율이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 슬라이드 아직 못 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4월 23일자 기사인데요. 미국이 동남아의 태양광 제품에 3,521%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 부과를 한 거는 중국산 제품을 저렴하게 받아서 태양광 제품을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했다고 본 것이고요. 실제로 3,521%가 나온 배경에는 그 미국의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한 사실을 적용을 해서 총 7개 항목에 대해서 470% 관세를 중첩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3,500% 정도의 관세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 3,500%가 나왔는데 그럼 다른 나라는 그럼 그것보다 훨씬 적냐 하면 사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800%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 일반 덤핑 같은 경우 260%, 이게 260%에서 800% 정도의 고율의 관세가 나올 수가 있고, 이런 게 이제 결국 우리나라 같은 기업들이 중국산 제품을 사용했을 경우에 이런 중국산 제품을 저렴하게 받아서 이제 그 물건을 제조했다고 하면서 초국경 보조금 제도가 문제가 되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국경 보조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정부가 아닌 다른 나라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중국 정부로부터 이제 보조금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나왔던 캄보디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그 원재료를 저렴하게 공급받는 과정에서 보조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WTO 협정과 미국 관세법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규정을 변경을 하면서 얘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합치하도록 규정을 바꿔서 이제 2024년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중국 정부의 1대1로 원벨트 원로드 정책에 따른 것이고요. 그게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미국보다는 EU에서 먼저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이집트과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제 뭐 그 경제개발 협력 지구에 있는 기업들에게 결국 이제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그런 경제개발 협력 지구들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기업들의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그 이집트산 그리고 인도네시아산 물품을 저렴하게 공급을 했다. 그래서 그 경제협력 기구 관련된 그 이집트 정부와 중국 정부의 협약을 근거로 이제 중국 정부가 그 이집트 및 인도네시아에 있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을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이게 결국 유럽 사법재판소까지 가서 상계관세 판정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30% 정도의 이제 보조금이 인정이 됐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초국경 보조금으로 인정이 된 금액이고요. 이게 EU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합리적이라는 걸 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연방 규정, 이게 원래 있었던 규정인데요. 이 규정에서 A항을 보시면 이제 다른 정부가 준 보조금은 조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규정이 있었는데 얘를 2024년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국가에서의 지분 투자 기금 대출 등 다양한 형태로 타국의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 보조금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도 이제 처음에 대통령 취임하면서 America First Trade Policy에서 초국경 보조금을 AD/CVD 그 반덤핑 상계관세 관련된 이제 정책 관련해서 중요한 그 요소 그 초점 중에 하나로 이제 그 정해서 주의 깊게 이제 살펴봐 달라고 이제 했었던 그 제도입니다.
실제로 이 사례들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산 에폭시 레진 거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제조되는 에폭시 레진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 의한 원재료의 저가 공급이 있었다라는 초국경 보조금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이 경우에도 지금 25년 4월에 최종 판정이 났는데 초국경 보조금이 존재하는 걸로 이제 그 조사 판정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25년 3월에 지금 예비 판정이 나온 베트남산 제약용 캡슐, 얘는 이제 베트남에서 제조가 되고 있는 제약용 캡슐인데 우리나라 회사의 베트남 지사 또는 베트남 공장에서 이제 제조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라고 조사가 됐고요. 예비 판정에서 역시 이제 조국경 보조금이 존재를 한다라고 이제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그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그 조금 더 이제 고율이 관세가 나왔었던 태국산에 대한 사례를 이제 뭐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초국경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 이제 원재료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제 중국 그 기업 또는 그러니까 중국 정부로부터의 이제 보조금으로 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초국경 보조금 제도의 타겟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캄보디아 또는 이제 태국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산 그 판넬 웨이퍼를 가지고 왔고 그 기타 다른 부재료들을 중국산을 사용하던 과정에서 이제 초국경 보조금으로 이제 조사를 이제 받았었던 사례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 비단이 초국경 보조금 제도뿐만 아니라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릴 우회 덤핑 관련된 사례에서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알루미늄 포일을 제작을 하는데 중국에서 알루미늄 선재를 가지고 와서 알루미늄 시트를 가지고 와서 얘를 이제 가공을 해서 뭐 수십 년 동안 만들어 왔던 기업들이 작년에 우회 덤핑을 했다라는 판정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율의 그 우회 덤핑 관련된 이제 관세를 이제 부과를 받은 사항이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이 비시장 경제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높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을 수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적절한 그 대응을 통해서 이제 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 초국경 보조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조사 대상 기업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외국으로부터 예를 들어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뭐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사건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조사 대상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남 그 하드 공캡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있는 자회사가 조사 대상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우회 방지 제도입니다. 미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나라 제품, 우리나라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갑자기 이제 당하는 경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제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5년 2월 28일자 기사이고요. 이게 이제 우회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갑자기 85% 관세를 받은 사안입니다. 85% 관세는 그 반덤핑으로 52%, 상계관세로 33%의 관세가 부과가 된 건데 얘는 중국에 부과된 관세가 그대로 우리나라 기업에 적용이 된 거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사받았을 경우에 이 정도의 관세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이제 중요한 의미는 결국 그 초반에 조사 개시가 된 경우에 이제 질의서가 하나 날라오게 되는데요. 얘가 DHL로 날라오는데 이게 뭔지 모르고 아니면 이제 적절히 대응을 못해서 대응을 못한 기업들은 이제 고율의 관세를 그대로 적용을 받았고요. 이걸 대응을 제대로 한 기업들은 이제 잘 소명을 해서 관세를 부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회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부과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이제 피하기 위한 행위들을 우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한 반덤핑과 상계관세는 특정한 국가와 제품에 대해서 이제 부과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례에서 기본이 되는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치는 미국이 중국의 알루미늄 연성 케이블에 대해서 부과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이거를 우회를 하기, 이 관세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관세사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최근 원산지 관련 조사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실제 저희가 지금 고객 중에서도 미국까지 갔다가 미국 앞에서 이제 우회 관련된 조사에서 원산지 관련된 내용 서류를 증빙을 못했기 때문에 그 제품을 다시 국내로 반송을 시킨 사례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결국에는 다 이제 그 지금 보고 있는 바와 같은 우회 방지 제도에 대한 조사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회 유형은 크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규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유형을 보시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선적지 변경 또는 환적. 그래서 이제 우리 중국에서 제조된, 계속 중국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요. 중국에서 제조된 어떤 제품을 한국에서 아까 관세사님 사례를 빌어서 한국에서 한국산 원산지로 이제 변경하기 위해서 한국을 거쳤다가 미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실질적 변형이 없었던 경우.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원산지가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럼 한국산이라고 원산지를 표시를 한 경우에 선적지 변경 환적에 의한 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경미한 변경에서 이제 물건을 사소하게 변경을 해서 그 HS 코드 세변이 변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 이 관세를 이제 HS 코드가 변경이 되면서 관세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게 우회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 우회라고 보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제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부과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 그 뒤에서 볼 사례들, 우리나라 사례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부과된 철강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동남아 쪽에 수출을 통해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에 생산국 변경을 통한 우회에 해당할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규제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최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실제로 1988년에 법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용하고 있는 제도이고요. 그 미국 국제무역법원에서도 적법성을 이제 확인을 해준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연방 규칙에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크게 미국에서는 미국 내 조립 및 완성, 삼국 조립, 사소한 변경, 추후 개발 상품의 그 4가지 유형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이 굉장히 이제 그 혹시나 이런 그 사건에 관여가 되시는 경우에 이제 굉장히 많이 보셔야 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사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국내 사례에서 그 질의서가 왔을 경우에 상무부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에서 이제 덤핑과 그 상계관세 관련 조사를 하고 있는 미국 상무부에서는 덤핑과 상계관세 관련된 모든 문서들은 여기 나와 있는 문서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사건에서도 DHL로 받은 질의서를 여기에 업로드를 하셔야 되고요. 업로드 하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회원가입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를 통해서 관련된 사건의 모든 정보들을 다 받으실 수가 있고 공개되어 있는 자료. 그래서 그 판정문, 사건 진행 내용, 최종 결론까지 공개 자료는 다 여기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든 자료를 제출할 때도 여기를 통해서 제출을 하시게 되고요. 이제 제출할 정보 중에 이제 공개될 정보와 공개를 하면 안 되는 정보를 구분해서 공개되는 정보는 다 여기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만약에 이제 법률적 조력을 받게 되면 이제 변호사가 이거를 활용을 하시겠지만 실제
큐비 처음에 말씀드렸던 질의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14일의 기한 안에 이제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그 기간 안에 이제 뭐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이제 답변해야 될 정도의 내용은 또 아닙니다. 이제 어떤 이제 수출 물량과 그 수량과 뭐 가액에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직접 여기에 업로드를 하셔서 그 대응을 하시는 것이 이제 굉장히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미국 그 규정상 FA 또는 AFA라고 해서 Facts Available, Adverse Facts Available에 대한 처분이 가능하게 되고요. 결국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이고, 결국 이제 조사 기한 안에 이제 자료를 받아서 이거를 그 결론을 내려야 되는 미국 상무부의 편의를 위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이런 우회 관련된 사건에서 미국이 AFA, 불리한 가용 정보를 활용을 해서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를 확인을 해보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5가지 사례, 최근 사례 5개, 특히 이제 이 중에는 한국 사례도 2개가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QB 질의서를 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지 못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AFA를 적용을 해서 인증 절차를 참여할 자격을 안 줬다라고 이제 하는 결과를 이제 반복적으로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증 절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국산 알루미늄 연성 케이블을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알루미늄 케이블을 제조를 했고 그걸 미국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수출했다고 이제 조사가 된 거죠. 근데 중국에서 이제 동일한 케이블에 대한 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이제 수출을 했고, 일부 한국의 중국계 자본, 중국인들이 한국의 기업을 세워가지고 원산지를 한국으로 바꾸려고 한 겁니다. 실제 조사 대상 기업 중에 한 군데는 그래서 중국계 자본이 세운 기업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회한 것으로 판단이 됐죠. 근데 조사 대상 기업 중에 나머지 하나는 중국산 원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소명을 했고,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회를 했을 리가 없죠. 왜냐면 이제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건 중국산을 이제 중국에서 직접 미국으로 갔을 때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한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건지를 확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산을 안 썼기 때문에 이제 그 반덤핑 관세를 우회 관세를 이제 받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적절히 대응해서 우리나라의 전체에 부과된 85% 관세를 피한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붙은 조건이 수출할 때마다 원재료를 중국산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인증을 받아라. 근데 그래서 이제 인증을 받으면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한 거고요. 대신에 이제 초기에 대응을 제대로 못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AFA를 적용하면서 인증을 받지 못하게, 그래서 인증을 받지 못하면 관세 면제를 받지 못하는 거고요. 결국 이제 그 중국에 적용된 고유의 관세를 내가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했다고 전제를 하고 85%를 부과를 계속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게 최초 사건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이상 동안 재심에서 이제 다시 구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최소 1년 반의 기간 동안 그 고유의 관세를 계속 적용을 받으면서 수출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그런 그 소명할 기회도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처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교훈이 레슨 런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초기에 잘 확인하시고, 이런 게 DHL을 통해서 이제 한 10장도 안 되는 문서가 하나 날라옵니다. 근데 봤는데 많은 기업들이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어디 처박아 놨다가 3개월 뒤에 갑자기 우리나라 그 산업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산업부에서 또는 협회에서 연락이 와서 이런 문서가 왔다고 하는데 혹시 못 보셨나요? 그러니까 뒤져보니까 있어요. 그 미국 상무부는 DHL로 보내서 받은 기록도 다 남아 있으면 결국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초기에 이런 그
그 법적 조력을 받아서 초기에 대응을 잘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제도가 존재하는 것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제 관련해서 이제 사안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제 잘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뭐 필요하시면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그 국내 로펌들이 그런 이제 수출 수입 규제 관련된 컨설팅을 이제 정부 지원 받아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셔서 이런 문제에 불이익한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당국의 초국경 보조금 제도와 우회 방지 제도의 정의와 그 사례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기업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